여러분 3교시에서는 이어서 그 하드웨어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겹친 부분도 있는데 그 먼저 저 기억 장치를 제가 그 롬과 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주기억 장치를. 롬은 이제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그래서 리드 온리니까 읽을 수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뭐 사람이 이제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요걸 이제 조금 이제 개량해서 이제 좀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 램이라고 하는 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이라는 게 무작위죠, 무작위죠.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제 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반도체 칩이. 그 안에 이제 또 사각형 모양으로 이게 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떠한 그 공간을 차지할지는 랜덤하게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랜덤 액세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롬을 좀 살펴보면 전원이 꺼져 있어도 날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장이 돼요. 뭐 입출력 시스템이라는 글자 폰트, 뭐 자가 진단 프로그램들, 저기 반드시 컴퓨터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그 롬의 다양한 형태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생겨났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마스크 롬이라는 거, 그렇죠?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게 초창기 버전이었고, 이제 어떤 사람이 좀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걸 넣고 싶어요. 그게 프로그램어블 롬이에요. P롬. 그 다음에 좀 지웠다가 다시 한번 좀 넣고 싶어.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이에요. EPROM. 그 다음에 extend, 좀 electrically. 이거 좀 여러 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롬이 그 리드온리만 했는데, 시대가 이제 좀 변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들이 좀 생겨났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컴퓨터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아니라 뭐 로봇을 새로 만들고 자그만한 거. 그다음에 요즘 교육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뭐 놀이 장난감 로봇. 그다음에 이제 뭐 청소기에 쓸 수 있는 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롬 가지고 힘드니까 적어도 한번 이제 프로그래머블 할 수 있는 거. 특히 제조업에서 이제 그 기존의 롬 사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EPROM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즘도 거의 뭐 클라우드 때문에 안 들고 다니는데 USB가 EPROM이에요. 여러 번. 사실은 이제 여러 번이라는 게 몇 번이다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데, 사실은 거의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USB 오래된 거 여러분들 좀 이제 가져다가 쓰려고 그러면 에러가 좀 나는 이유가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제한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워낙 횟수가 많기 때문에 무한대로 인지하고 있지만, 그게 대표적인 electrically and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밑으로 갈수록 좀 이제 뭐 사용자가 새로 좀 디자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오른쪽에 있죠. EPROM의 일종이에요. 플래시 메모리가. 그래서 요즘 SSD 메모리는 요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형태들이고, 여러분들 요새 스마트폰에 사진 같은 거 많이 저장하죠, 음악. 네, 이런 것들이 다 요 플래시 메모리 급이 EPROM이 저를 활용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처음에. 자, 어쨌든 다음에 램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면 롬에 있는 거 불러와서, 그 다음에 램에 하드웨어 장치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램에 가져와서 저장하기 전까지 램에 상주를 하다가 저장 안 해버리면 전원이 끄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저장하라는 이유가 그거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램은 이제 휘발성이에요. 그리고 휘발성이라는 말이 전원을 끄면 그 안에 있는 저장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램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기억 장치와 램 사이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대표적으로 캐시 메모리라고 그랬죠.
뭐 다양한 레지스터들이 있지만 이제 캐시 메모리가 그 주기억 장치와 램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속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기억 장치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CPU에서 데이터를 또 가져오려고 하는 속도 차이가 있어서 그 항상 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데이터를 그 캐시 메모리에 갖다 놔요. 주로 어떻게 갖다 놓느냐 이게 이제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도 배울 텐데 자주 쓰는 거. 사용자가 그렇게 봐서 항상 그 램에 있는 데이터를 자주 쓰는 거를 미리 갖다 놓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CPU가 제어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에 가기 전에 캐시 메모리를 먼저 뒤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있다라고 하면 캐시가 적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이제 그 캐시 적중률. 캐시 적중률이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속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램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요.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용자들이 그 주로 쓰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캐시 메모리에 왕창 갖다 놓는다. 근데 다 갖다 놓으면 좋겠지만 그 이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량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가 이제 그 컴퓨터 내부에서는 가장 용량이 크고 속도가 느린 반면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렇게 가는데 그 주기억 장치 램에 있는 거를 캐시 메모리에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일부를 갖다 놔요. 그걸 어떻게 갖다 놓느냐가 또 이제 그 팔러시 여러 가지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 알 필요는 이제 나중에 운영체제 시간에 배울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 놓는데 레이어별로 갖다 놔요. 보통 레이어 1, 그다음 레이어 2, 레이어 3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 계층별로 그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쓰는 거, 아니면 서로 연관된 거 이렇게 갖다 놓는데 그래서 CPU에서 데이터를 뒤질 때 캐시 메모리 거 먼저 뒤져요. 없으면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와요.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가져왔을 때 데이터가 있으면 캐시가 적중했다. 이게 100%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뭐 90에서 95%뭐 이렇게 좀 맞춰서 운영하는 시스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요 스타틱 램을 써요. 일종의 램이죠, 램 이것도. 그러니까 휘발성이에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램의 용량의 제한 때문에 일부 하드디스크 일부를 마치 램처럼 쓰는 거. 그래서 가상이다 이러니 가상. 버퍼 메모리는 이제 그 시스템 장치들 간에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용되는 메모리. 연관은 주소를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소과 관련된 다른 연관,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 좀 다양한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캐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 버퍼 메모리, 연관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이런 정도는 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인터럽트는 그 영어 뜻이 방해하다, 뭐 스톱하기, 정지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이제 인터럽트 동작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그 컴퓨터를 멈추게 하는 게 뭐죠? 전원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 인터럽트, 이게 이제 전원이 외부 인터럽트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입출력 장치가 들어온다든지 뭐 다른 장치가 들어와서 외부적인 걸로 이제 방해를 하게 되면 원래 패치 프로그램 명령어 가져오고 실행하고 가져오고 실행하고가 멈추죠. 인터럽트를 처리해주고 와야 돼요. 내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된 명령이나 뭐 데이터를 사용할 때 뭐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컴퓨터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 그건 이제 내부 인터럽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쓰다가 멈춰버리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터럽트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터럽트를 그 사이클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채널은 저희들이 버스를 얘기했잖아요. 또 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CPU에서 제어 장치에서 다 관할하기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버스 형태의 채널을 둬가지고 니들 문제는 니들이 해.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력할 때, 프린터 할 때 CPU가 그 처음에 그 제어 장치에서 한 번만 관여하고 나머지 데이터 입출력을 프린터로 이제 그 신호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채널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CPU는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건 우리가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CPU의 성능적 지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RISC 방법하고 CISC 방법 두 가지 설계 방법이 있는데 그 reduced instruction이라는 게 그 명령어를 얘기합니다. 32비트 컴퓨터는 32비트를 한 번에 워드로 처리하는 거고 요즘 64비트 컴퓨터죠. 그래서 아무래도 32비트보다 64비트가 그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 RISC와 CISC가 명령어 형태에 따라서 컴플렉스한 인스트럭션을 처리하냐, 리듀스드 인스트럭션을 처리하냐에 따라서 RISC, CISC. CISC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겠죠. 속도는 리듀스드가 빠르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막 외우게 되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reduced라는 말 있죠. 그래서 주소 지정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컴플렉스는 주소 지정이 좀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영어를 생각해서 좀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RISC와 CI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통 개인용 컴퓨터 PC에서는 다 CISC 방법의 컴퓨터고요.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인 경우 보통 이제 선에서 만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RISC 방법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출력 장치와 관련된 이런 용어 있죠. 직렬 포트, 병렬 포트, PS2 포트, 뭐 USB 포트, IEEE 1394죠. 그 맥에서 애플사에서 만든 IRDA 적외선 통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컴퓨터 내부에 있어요. 그 HDMI는 여러분들 TV 케이블 TV 많이 보죠. 그거랑 이제 뭐 TV랑 연결한다든지 뭐 다른 장치랑 연결하는 거, 모니터랑 연결하는 거. 바이오스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롬에 상주를 하는 건데 그 뭐 펌웨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컴퓨터 설정과 관련된 거, 날짜와 시간, 뭐 부팅 순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입출력 장치, 메모리, 하드웨어 인식하게끔 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소프트웨어가 그 저작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그거를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를 하면 요즘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다 돈을 내고 예전에는 뭐 그 인터넷 브라우저나 이런 거 하면서 그 설치가 돼 있었는데 무료로 뭐 사실은 이제 그 컴퓨터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요즘 별도로 다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쉐어웨어는 그 어떤 기간적 제한을 두고 나중에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다음 여러 가지 많은데 알파 버전은 여러분들 게임할 때 알파 뭐 베타 그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를 그 회사 내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잡고 베타는 또 상용화 목적으로 외부 사람들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패치 버전을 내기도 하고 광고를 넣어서 애드웨어로 내기도 하고 뭐 다른 거랑 묶어서 번들로 또 하기도 하고 그렇죠? 프리웨어는 이제 거의 뭐 무료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는 소스까지 공개하는 거예요. 데모는 이제 뭐 그런 거 다 저기 제한적으로 하고 말 그대로 이제 팔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이 그거 좀 알아두시고 자 우리 이제 운영 체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유닉스나 뭐 윈도우를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죠. 윈도우도 그렇고. 그래서 운영체제의 성능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 그죠? 여러분들 운영체제도 이제 한 학기 배우는데, 그때 가면 또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비트로 나타내기도 하고, 뭐, 다른 그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 그 다음에, 얼마나 가용하냐. 그죠? 사용 가능도. 얼마나 신뢰적이냐. 신뢰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운영체제의 그 어떠한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로도 외워두셔야 되고, 처리 능력은 throughput, 응답 시간은 turnaround time, 턴이 돌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available 하다, 가용도인데, 그렇죠? 가능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네요. reliability는 신뢰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물론 배울 텐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요즘 이제 뭐 객체지향 언어, 그 전에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 그게 대표적으로 C예요. 구조적 프로그래밍. C++부터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요 뭐 LISP, 리습, 요거 이제 인공지능 이제 전문가 시스템 구축할 때 했던 거고, 요즘 거의 사용 안 하고, 포츠란도 사용 안 하죠. 코볼도 사용 안 하고, 베이직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엘골도 이제 파스칼과 C 언어의 이제 모체인데, 어쨌든 이게 다 C가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C와 자바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C++보다 자바를 많이 쓰고 있고, 요거 이제 요거 객체지향 언어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객체지향적 언어가 아니에요. 요거는 객체지향적 언어지만, 그래서 요 객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도 배웠죠? 자바가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 항상 클래스를 선언하고, 클래스는 필드와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죠? 그놈을 불러서 상속을 받아서 또 쓰고, 여기 보면 상속, 그 안에 필드와 메소드 이게 캡슐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뭐 카라는 클래스로 만든다, 추상화, 그죠? 메소드를 얘한테도 줬다가 쟤한테도 그 안에 그 인수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다형성,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다른 데서 또 불러서 쓰는 거,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그 다음에 상속해서 쓰는 거, 뭐 이런 용어들도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객체지향 언어 시간에 배웠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자바나 C가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예요. 이제 좀 이따 보면 웹 프로그래밍의 HTML이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고, 그래서 이제 얘는 원시 프로그램을 이제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로딩을 해서 어셈블리 언어로 바꾸고, 그다음에 기계어를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거쳐야 돼요.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으면 목적 프로그램이 아예 생성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항상 컴파일을 한 다음에 .exe라는 실행 파일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언어예요. 대표적으로 자바와 C가 있죠. 그래서 뭐 자바 자체에서 뭐 다 컴파일할 수가 있는데, 요즘 그 플랫폼이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하고, C는 뭐 비주얼 C 이용해서 다 컴파일을 할 수 있는 메뉴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HTML, CSS 요즘,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지금 XML 이후에 HTML5가 요즘 쓰고 있어요. 그래서 Extensible Markup 언어. XML이 나오면서 사용자 정의의 태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HTML5로 다 이제 표준화가 돼 있죠. 그렇죠? W3C라는 그 기관에서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물론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자바도 있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동적인 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 UML은 여기 이제 언어라기보다는 좀 어떤 디자인 쪽 객체지향 문화 언어를 설계하는 디자인 측면에서의 어떤 툴이고, 나머지 요 세 가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웹은
항상 데이터베이스랑 연관이 돼 있겠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로그인 한다. 로그인 정보가 맞나? 확인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상품을 주문한다. 상품 데이터 베이스를 이제 해서 그 가격도 이제 불러와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ASP라든지 JSP라든지 PHP 세 개가 있어요. 이게 그 운영체제에 좀 그 따라서 좀 이제 그 최적화된 언어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윈도우 계열에서 ASP, 그다음에 리눅스나 뭐 유닉스 계열의 뭐 PHP, 그다음에 뭐 그 둘 다 좀 가능한 게 JSP죠.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는데 그 사용되는 운영체제나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끝내기 전에 기출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주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나왔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시간 램이기 때문에 데이터 주소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죠. 1번이 잘못된 거죠. 램은 말 그대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랜덤. 그래서 그 주소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접근 시간이. 그래서 똑같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이제 맞는 말이죠. 주소로 판별하고 그 명령하고 결과 저장하는 거고 롬도 이제 주기억 장치의 일부로 볼 수가 있어요. 2번 문제. 속도차 해결하는 거 캐시 메모리죠. 캐시 메모리. 3번 문제는 그 XML에 대한 얘기예요.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그렇죠? 처음에 이제 요 HTML 3.0인가 4.0 이후에 XML이 이제 그 모바일 환경에서 좀 그 HTML의 무거운 부분을 좀 덜어주자 해서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쓰다가 요즘 HTML5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웹 프로그래밍 언어 요 DB랑 연관되는 세 가지는 외워두셔야겠죠. LISP는 지금 뭐 인공지능에서 그 처음에 나왔던 언어고 지금은 뭐 다른 걸 쓰고 있어요. 파이썬. 저 이건 아닙니다. 저 LISP는. 4번의 답은 1번이고요.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 그 업그레이드 시 고려할 사항. 여러분들 PC 업그레이드 많이 하죠. 뭐 새로 사기도 하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그 램 성능 고려할 때 나노 세컨드 수치가 큰 거 사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됐죠. 속도 시간은 작은 걸로. 저기 이제 그 보통 이제 MIPS, FIPS, 그다음에 허르츠, 그다음에 몇 메가 bps, 몇 기가 bps 뭐 이런 이걸로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램 성능은 많이 이제 속도가 높은, 빠른, 또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르는 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CD-ROM은 요즘 안 쓰지만 이거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다음 CPU는 이제 MIPS나 FIPS 쓰는 거고 속도가 빠른 걸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당연히 어댑터를 이제 거치한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지금 그 커마를 지금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커마를 요번에 좀 그 주어진 시간에 좀 딸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필기 시험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맞춘 진도에 그 구애받지 말고 미리미리 좀 뒤에 것도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좀 책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제가 앱을 설치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좀 풀어보세요. 제가 맞춘 진도에 따라서 저도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배웠었던 정도의 컴퓨터 개론, 기초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복습을 해주시고 공부할 때 커말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